자, 197쪽에 자, 197쪽 보세요. 자, 이제 사업 주체를 했고요. 사업 주체가 사업할 때 절차를 하겠습니다. 2번 주택건설 사업의 시행이죠. 저 혹시 이 파트에서는 건축부에서 배웠던 그 파트랑 거의 비슷합니다. 건축하는 원리가 달라질 일은 없잖아요. 다시 한번 틀을 잡아보시면, 자, 우리 주택부에서는 사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 먼저 지을 대지를 먼저 확보하고요. 대지를 확보하고 나서 그 다음에 건축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해야 됩니다. 건축할 수 있는 권리 취득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말을 한다 그랬죠.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을 작성을 해서 사업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받게 되면 사업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합니다. 사업 승인을 통해서 사업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했다 그러면 공사 들어가기 전에 미리 신고하는 거, 이게 착수 신고죠. 착수 신고를 하고 공사를 시작을 합니다. 착수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착수 신고를 한 다음에 공사를 시공자가 시공을 하고 감리자가 감리를 해서 건물이 완공이 됐다 그러면은 역시 쓰기 전에 써도 되는지 물어보고 쓴다. 이거를 사용 검사를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사용 검사를 받고 쓰면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흐름이에요. 건축의 흐름과 아주 비슷해요. 건축법 중에서 그쪽에선 건축 허가 대신에 여기서는 사업 승인을 쓴다는 요 말이 다를 뿐이지 순서도 똑같습니다. 건축법은 특별법이니까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사업 승인 대상이 사업 승인을 받을 대상이 어느 정도 사업할 때냐 이것도 기본이고요. 그럼 여기에서 사업 승인권자 있거든요. 사업 승인권자. 이 사업 승인을 해주는 사업 승인권자가 이 절차랑 관련된 행정정인이라면 이 사람이 대부분 한다라고 보시면 돼. 건축법처럼 행정청을 정리한다라면. 그래서 사업 승인에도 승인권자가 당연히 승인을 해주죠. 착수 신고도 관련돼 있습니다. 감리자 지정도 승인권자가 하는 게 원칙이고 원래 시공감리자는 건축법이라면 건축주가 지정을 했죠. 건축주에 대응하는 얘기가 주택부서는 사업주체라고 합니다. 주택부서는 사업주체라고 하죠. 이 사업주체가 시공자는 선정을 합니다만 감리자 선정은 원칙적으로 안 해요. 원칙적으로 안 합니다. 여기는 감리자마저도 승인권자가 등장한다는 게 특징이에요. 이게 특징입니다. 왜? 큰 사업이라. 아니 감리비는 당연히 이 사람 건물을 감리하니까 사업주체가 감리하면 내가 되겠습니다만 사업주체 눈치 보지 않도록 감리자를 승인권자가 지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 눈치를 안 보고 큰 건물인데 튼튼한 제대로 된 감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리자마저도 승인권자가 지정을 해야 됩니다만 사용검사만큼은 요거는 사업승인권자가 아니고 보통의 시장허수 구청장이 사용검사를 내줘요. 요것만 그렇습니다. 시장허수 구청장. 물론 예외 국장이 있습니다만 시장허수 구청장이 사용검사를 내주는 것도 특이합니다.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건축 절차랑 관련된 행정청이면 건축 허가권자가 다 있잖아요. 여기는 사업 행정청이라면 승인권자가 합니다만 다른 건 다 해도 감리자마저도 건축과 달리 이 사람이 지정을 합니다만 유일하게 사용검사만큼은 아니다. 사용검사만큼은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따로 물어본 적은 한 번 있는 거예요. 아니기 때문에. 왜 아니냐? 건설할 때까지가 힘들어요. 건설할 때까지가. 그래서 보통 이 사람들보다 더 센 사람의 사업 승인을 받습니다만 큰 사업이라 건설하고 나서 사용검사만큼은 말 그대로 검사에 불과한 거예요. 검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센 사람이 할 필요는 없이 시장허수구청장이 그냥 간단히 검사하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따르고 나머지는 승인권자인데 그럼 이 사업 승인권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자, 예외적으로 국장이 되는 경우 있어요. 여기서도 예외적으로 장관이 직접 나서는 것만큼 국장이 되는 경우를 따로 기억하시는 게 좀 더 의미가 있습니다. 원칙은 조금 말은 많지만 요거는 중요성이 좀 떨어지는 게 원칙이라고 하면은 지방행정청이 하는데요. 이것도 이제 대지 면적 크기에 따라 달라지죠. 그죠?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냐,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냐, 아니면 대지가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냐에 따라서 승인권자가 약간씩 달라집니다. 근데 달라진다는 것이 마치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 세울 때 입안과 결정권자 같은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이것도.
제가 그거 할 때도 항상 그랬잖아요. 대도시 이상이면 그 사람이 거의 모든 걸 다 하고 대도시가 아닌 보통의 시장의 수만 도시사 통제를 받는다. 그런 원리는 다른 데서 비슷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10만 이상은 마치 관리계획 결정권자처럼 시도지사, 대도시장, 시도지사, 대도시장, 대도시장이 사업 승인을 내줍니다만 10만 미만으로 가면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지자치도 시장 군수가 사업 승인권자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를 분석하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보통의 시장 군수가 하느냐, 시장 군수가 아닌 도지사가 하느냐, 여기서만 차이가 생길 뿐이지 결국 대도시 시장 이상에서는 결국 그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기 시도에서 시가 얘기하는 게 뭐의 줄임말입니까?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의 줄임말이 시고, 자치도지사는 도지사 속에 포함되어 있고, 대도시 시장은 시장 속에 포함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국장이 하는 이 예의적 경우를 좀 따로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 왜 그런지 요거를 잘 내거든요. 요거는 좀 덜 냈던 게 복잡해 보이지 별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결국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대도시에서는 10만 이상이든 미만이든 그 장이 그대로 하는 겁니다. 분석을 해보면. 그런데 보통의 시장에서 가는 건 작은 일, 도지사가 하는 게 조금 넓은 일. 여기서만 차이가 날 뿐이죠. 그래서 이걸 좀 더 하시는. 그리고 나머지 얘기들이 비슷해요. 이게 가장 기본이고요. 자, 우리 대지 한번 볼까? 자, 일단 나오는 순서로 봅시다. 양가 1번의 사업 승인을 보시면 양가 1번의 사업 승인. 자, 양가 1번의 사업 승인 보시면 사업 승인 대상부터 보세요. 어느 정도 사업을 할 때 사업 승인을 받아야 되느냐. 이게 제가 제일 처음 했었던 30호, 30대. 물론 여기에 대해서 예외 50호, 50세대짜리가 2개씩 존재합니다. 그래서 주택건설 사업이라면 단독주택은 30호 이상 지으려고 할 때 사업 승인을 받아지는 거. 연간자 없잖아요. 그럼 이건 사업 1회당 30호 이상이라는 얘기지. 사업 1회당. 그런데 다만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예외 2가지를 얘기합니다. 한옥과 공공택지를 일단의 투지로 공급받아 건설하는 단독주택인 경우는 50호 이상이에요. 특히 한옥이 50호 이상이다. 우리 한옥 설치 장려랑 관련돼 있다. 여기서도 다른 건 30호 이상부터 사업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만 50호 이상부터 사업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라면은 30에서부터 50이 안 되는 그 정도라면은 주택법상 사업 승인 받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주택법에 따라 사업 승인을 받지 않는다면 건축법에 따라 건축 허가를 받아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혜택이죠, 이게 역시. 그래서 한옥 설치 장려. 한옥을 한꺼번에 45호를 지으려고 한다. 그러면 주택법상 사업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잖아요. 건축법에 따라 좀 더 간단하게 건축 허가를 받으면 되거든요. 한옥이 50호 이상부터 장려가 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이라면 30세대 이상부터 사업 승인을 받는 건데, 리모델링이라면 증가하는 세대수, 증가하는 부분만 건설 파트라고 하기 때문에 증가하는 세대수만 따져서 30세대 이상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지. 리모델링에서 세대수 증가하는 부분 아닌 것은 리모델링 허가를 뒤에서 받는 것이지 건설 절차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사업승인 대상이 아예 아니잖아. 하여튼 이렇게 받는 건데, 다만 다음의 주택인 경우는 50세대 이상으로 한다. 그래서 A, B 2가지가 있지만 일단 A번이 좀 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도시형 중에서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가 50세대 이상 혜택을 받는 겁니다. 다음 요건이라고 해서 뭐 면적이 30 이상은 돼야 되고 진입도로가 6m 이상, 몰라도 돼. 이건 몰라도 되는데 웬만한 건 다 갖춰야 돼. 이 정도면 다 갖춘 걸 얘기합니다. 이 정도. 그런데 우리 배웠던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서 제일 처음부터 인기 있었던 것이 원룸형 주택이에요.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는 원룸만큼 인기가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하면서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활성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50세대 이상부터 혜택이 되니까. 그래서 여기 예외가 없으면 원칙으로 가기 때문에 만약에 도시형 중에서 원룸형 주택을 묻는다 그러면 몇 세대 이상 지을 때 사업 승인 받아야 돼요? 원룸형이다 그러면 30세대 이상이지, 원칙으로 가니까. 그런데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다 그러면 50세대 이상부터 받아야 되니까. 그럼 이것도 30에서 49세대까지 이 정도 지을 때는 건축법에 따라 지으면 되니까 이게 거기에 대한 단지형 연립 다세대 활성화가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인기 없었으니까 인기를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이거를 예외를 인정한다 보시면 돼요. 원룸형에 대해서 예외 인정하는 게 아니고. B번도 있지만 그 정도 보세요. 일단 그 정도 보시고
대지는 역시 10,000 이상입니다. 10,000 제곱미터 이상 연간은 빠져있죠. 그죠? 이게 사업승인 대상이에요. 그럼 이 정도 사업할 때는 사업승인을 받아서 아까 저쪽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되는데 반가로 이번에 승인권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동그라미 1, 2번이 이 얘기예요. 요거 원칙. 동그라미 1번 시도에서 대도시장에 사업승인을 내주는 경우가 주택건설 대지용사업으로서 대지면적 10만 이상일 때고 그 아래 특광시장허수가 사업승인을 내주는 경우가 10만 미만일 때 아닙니까? 그리고 국장이 하는 경우가 A, B, C, D 있죠? 이 국장이 하는 경우는 오히려 더 잘 물어보는. 아니 이것도 보통 지자체에서 이렇게 사업승인 내줄 텐데 국장이 나선다면 이건 국가 차원에서 크게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를 좀 더 보셔야 되는데 이해하셔야 돼요. A번은 국가랑 토지주택공사가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사업체 중에서 국가와 토지주택공사를 얘기하지 지자체나 지방공사는 아니에요. 요거 주의하시면 돼요. 요거 주의하시면 돼요. 아니 그럼 여기서는 지금 규모 뭐 이런 거랑 상관없이 왜 국가랑 토지주택공사가 할 때는 무조건 규모에 상관없이 국장의 사업승인을 받아야 되느냐. 요거 잘 물었습니다. 요거 국가 차원에서 사업을 하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국가 차원에서 하니까. 예를 들어 국가가 직접 사업을 한대요. 그럼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지방만 편애해서 그쪽에서만 해주고 다른 지방은 안 해주면 안 되잖아.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되잖아. 토지주택공사도 어느 지방에서만 해주면 안 돼요. 토지주택공사도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해야 되니까 개별적으로 지자체장에게 각각 사업승인을 받느니 통일적으로 국장에게 받는 게 편하지 않습니까? 전국을 단위로 하니까 국장에게 받는다. 규모에 상관없이 받는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같은 공공이지만 지자체나 지방공사는 왜 여기서 빠지느냐? 지자체나 지방공사라면요. 뭐 B번, C번에 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바로 얘기할 땐 다른 그런 조건 없이 한다면 여기서 빠지는 거예요. 왜? 지방에서만 할 사람들 아닙니까? 지자체나 지방공사는 그 지방에서만 하는데 그럼 오히려 국장에게 받으려면 불편하지 않겠어요? 서울 올라와서 국장에게 받으려면? 아, 요새 국장은 세종에 있나? 세종 가서 받으려면?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원칙대로 들어가야 되고 규모에 상관없이 항상 국장에게 받는 경우는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국가랑 토지주택공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그 전에 문제 낼 때, 이거 그 전에 문제 낼 때. 네? 서울특별시에서 대지면적 얼마 정도로 해서 막 지을 때 누구 승인받느냐 그게 나왔었거든요. 서울특별시니까 특별시장이 하고 10만 이상이든 미만이든 뭐 여기서 똑같이 그 사람이 한다. 그러면 틀리지. 아니면 그렇게 낼 때도 있었고 아니면은 무슨 시에서 해서 도지사나 시장이냐 따지게 만들었지만 다 틀린 지문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을 할 때 이 말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럼 규모에 상관없이 토지주택공사가 하니까 누구에게 승인받는 거예요? 국장 아닙니까? 그렇게 틀리게 만들었던. 괜히 이거 국장이 하는 걸 정확히 모르는 사람은 그냥 이것만 열심히 한다면지 그죠? 10만 이상이다 미만이냐 가지고 이거 생각해서 답했을 거 아닙니까? 시장도 틀리고 도지사도 틀리도 하는 거죠. 국장이지 그때는. 서울특별시에서도 국장이지. 왜? 토지주택공사가 한다 이 말이 들어갔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제 됐던. 그리고 B번은 누가 했든지 상관없어요. 누가 했든지 상관없이 규모가 큰 사업이라 국장이 나선다 보시면 돼.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제가 공법에서 제일 큰 규모가 얼마라고 했어요? 330만 제곱미터. 그죠? 그거 나왔네? 자, 33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중에 국장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안에서 사업할 때입니다.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 등이 330만 대규모로 이루어질 때 대규모로 물론 국장이 미리 지정고시하는 구역 안이 전제되어 있지만 이건 대규모 사업이니까 누구랑 관련 없이 국장이 한다 보시면 돼요. 왜? 대규모 사업이니까. 그 다음에 C번은 수도권 광역시 지역에 긴급한 주택난의 수가 필요하대요. 긴급한 경우는 항상 예외 아닙니까? 아니면 지역 균형 개발이나 광역시 안에 조정이 필요하여 국장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안에서 사업을 한다. 어느 것 하나 물었을 때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 지역 균형 개발을 위해서 한다. 광역시 안에 조정이 필요한다? 이게 국가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지역 균형 개발을 국가 차원에서 신경 쓰지 지역끼리 신경 쓰는 거 아니잖아. 광역적 차원의 조정이 필요하다 해도 광역 지자체들끼리 협의가 안 되니까 조정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라 차원에서 항상 나서는 거 아닙니까? 이런 원리가.
그러니까 이것도 외울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숫자는 아까 B번 한번 나왔고, 그리고 D번은 앞으로 주택보에서 이런 D번처럼 나왔을 때는 아까 A번에 토지주택공사처럼 취급을 하시면 돼요. 앞으로 D번이 나왔을 때는. 그래서 이런 A번에 속한다 보셔도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D번 보시면 자, 국가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공공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이든 공동이든 총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출자한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가 공공주택 건설 사업을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 회사라면 보통 민간인으로 보는데 이것도 부동산 투자 회사가 여기서 특별하죠. 공공에 해당하는 자가 반 넘어서 출자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공공이 50%를 초과하여 출자해서 만든 부동산 투자 회사라면은 공공성이 상당히 큰 겁니다. 왜? 공공이 50%를 초과해서 출자했기 때문에. 그것도 공공성이 자체로 큰데 또 무슨 사업하겠대요? 공공주택 건설 사업을 한대. 공공주택 건설 사업을 한대요.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공공성이 매우 커졌죠? 매우 커졌으니까 어느 지방에서만 하면 또 지역 차별한다고 난리겠네, 그죠? 그러니까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해야 되고, 마치 여기도 괄호 속에는 정확하게 이 부동산 투자 회사도 토지주택공사가 그 회사의 자산관리회사로 돼 있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마치 토지주택공사처럼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해야 될 공공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주택공사 이런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 그대로 토지주택공사처럼 취급을 하시면 됩니다. 공공중에서 지자체 이렇게 취급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크게는 뭐 ABC 세 가지죠.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3번 우리 공구별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단지 요건, 단지 기준이 나오잖아요. 어느 단지라 공구별로 나눠서 사업하는 게 가능하냐? 최소 전체 세대 수가 600세대 이상인 단지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까? 최소 600세대 이상인 주택 단지라야 이곳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구별로 분할하여 사업을 주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공구별 분할이 가능한 사업 규모가 600세대 이상의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가로 4번의 사업 승인 요건이 건축법에서 우리 살짝 뱉어거나 비슷해요. 제가 여러분 건축법에서도 보통 우리 원래는 대지 소유권 확보지만 사용권 중에서 100% 사용권이 보통이지만 그쪽에서는 이제 공유자 수와 관련해서 전체 공유자 동의를 받기 어려우니까, 그죠? 80% 이상 동의를 받게 되면은 건축허를 받고, 건축허 받고 나서 공사 들어가기 전까지는 나머지를 확보해야 전체에 대해서 공사를 들어가기 때문에 매도 청구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한다 했던 거. 여기서도 비슷하게 나오는 얘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가 역시 원칙이지만 소유권 없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숫자라는 것은 건축법 얘기나 80% 이상은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80% 이상 사용권 확보 얘기는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사업을 전제로 합니다. 꼭 공유 이런 게 아니고, 주택법에서도 제가 지구 단위 결정이 필요할 사업이라면 좀 더 큰 사업이라고 했죠. 큰 사업이니까 100% 사용권이고 80% 이상 사용권만 가지면은 전체 없이도 사업 승인 들어갈 수 있고, 같은 구조예요. 그러면 사업 승인 받은 상태에서는 공사 들어가기 전까지는 나머지 확보하지 못한 걸 확보를 해야 전체에 대해서 공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서 그 대상인 사람들은 버틴단 말이에요. 이제 알받기. 내 땅 사지 않으면 전체 사업 못 할 테니까 돈 더 달라. 그럼 여기 사업주 쳐라. 당신 물건 시가로 나에게 팔아라. 매도 청구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똑같은 구조란 말이에요. 건축법이라. 그런데 여긴 차이점이라는 게 80% 이상 갖고 받는 건 똑같은데 여기서 80% 이상 확보한 상태에서도 다시 둘로 나눠서 해요. 건축법이란 모든 자에게 매도 청구지만 여기라면 80% 이상 받은 자 중에서도 다시 95% 이상이냐 아니냐고 따집니다. 그러니까 80% 이상 중에서 이미 95% 이상 받았다라면 95% 이상 받았다라면 5% 남짓한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 반대 때문에 사업을 못해서는 안 된다. 이때는 모든 자에게 매도 청구 가능해요.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모든 자에게 가능합니다.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95가 아니다. 80에서도 95 사이에 있다라면, 95 미만 이 사이에 있다라면은 10년 장기 소유자는 투기랑 관련 없다고 봐서 10년 장기 소유자에게는 매도 청구 못하고 나머지 사람에게는 매도 청구할 수 있으니까 80% 이상 중에서 95 이상이냐 아니냐에 따라 그런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95가 안 된다면은 10년 장기 소유자의 땅을 몇 배 주고라도 확보하지 못한다라면, 그죠? 그 자에게 매도 청구 못하기 때문에 사업 못할 수가 있다고.
95% 이상이냐 아니냐 그런 차이가 생기는 게 차이점인데 구조는 똑같다. 3개월 이상 미리 협의해보고 안 될 때 시가 똑같습니다. 이게. 자 보세요. 그게 이제 그러면 이제 방가로 4번의 주택건설 사업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사업 승인 받기 전에 소유권 확보가 원칙인데 다만 다음에 요는 그러지 않아야 그래서 소유권 확보 없이 할 수 있는 경우 중에 1번에 공공이 사업을 한다라면 공공은 믿어주니까 이때 소유권 확보 없이도 가능하다. 당연한 얘기고 1번이 당연하고 2번은 소유권 확보 안 됐지만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이것도 건축이랑 비슷하잖아. 그런데 제가 얘기한 건 특히 3번 얘기입니다. 3번 얘기. 100% 사용권도 아니고 80% 이상 사용권 얘기한 거.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지구단위 결정에 필요한 주택건설 사업으로서 이렇게 지구단위 결정에 필요한 사업을 전제로 해서 이런 사업으로서 해당 대지 면적의 80%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 경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여기서 그 다음에 끊어지지가 않고 리모델링 결의를 한 주택자업이 매도 청구를 한 경우 이게 나와 있죠? 아이고 이게 왜 여기 나와 있지? 거기 저 박스 밑에 그 4번의 그 제목인데 왜 이게 여기 나왔지? 이상하네요 진짜. 그냥 지우세요.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까지만 남겨놓고 그 다음부터 그 나온 것은 지우시라고. 이야 이거 참 하여튼 만들다 보면은 꼭 이래. 예? 지금 이거는 지금 지우라고 한 부분은 동그라미 4번에 나오는 얘기예요. 동그라미 4번에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왜 거기가 붙어있지? 여기서도 22조 2항에 따라 이거는 없는 얘긴데 만든 저로서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게 들어가 있는지. 아이고 또 무슨 생각하시느라고 어딘지 모르고 있어서. 아니 지금 199쪽에 동그라미 3번 하고 있잖아요. 네 번째 줄에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까지고 리모델링이 띄어쓰기 없이 붙어있죠? 그걸 지우시라고.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 조합이 22조 2항에 따른 매도 청구를 하는 경우를 지우시고 그 얘기는 동그라미 4번에 있거든요. 4번에 있는데 글쎄 그게 이유 없이 그걸로 올라와 있어서 그냥 지우라고 한 거예요. 싹 지워버리세요. 그러니까 4번에 있어야 될 게 이쪽으로 와 있으니까. 4번에 없는 게 아니에요. 4번에 있어요. 그냥 4번은 4번대로 보시면 되고 그냥 지우세요. 편해서. 내용이 잘못된 건 아니고. 자, 지금 이건데 이럴 때 매도 청구가 관련돼 있잖아. 거기. 그 아래 보시면 매도 청구. 3번을 전제로 한 매도 청구입니다. 이래서 사업승인 얻었어요. 사업승인 얻은 사업주체는 대지 소유자와 사전에 3월 이상 미리 협의를 하고 이거 다 똑같잖아. 우리 건축법이랑. 협의를 거친 후에 사용하시는 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나 건축물 소유자에게 다음 구분에 따라 그 대지를 시가에 따라 매도할 걸 청구했다. 시가 매도 청구 다 똑같고 다음 구분에 따라 다시 박스에서 대지 면적의 95% 이상 이미 확보했다면 누구에게요? 모든 자에게 할 수 있잖아. 모든 자에게. 그럼 사업하잖아요. 근데 그 외의 경우라면 박스 밑에 그 외의 경우라면 10년 전에 소유권을 확보하여 계속 소유하고 있는 자를 제외한 자에게 할 수 있다. 10년 장기 소유자에게는 매도 청구 못하고 10년 장기 소유자를 제외한 자에게 할 수 있다잖아요. 그럼 이때는 10년 장기 소유자의 땅을 확보 못하게 되면 사업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사업승인을 받았어도. 그리고 동그라미 4번 보시면 리모델링 결의라는 리모델링 조합이 매도 청구를 하는 경우라고 해서 리모델링 조합이 리모델링 할 때도 뒤에서 일정한 결의 요건 막 75% 이상 이런 결의 요건이 필요하거든요. 그 결의를 팬 리모델링 조합이 매도 청구를 하는 경우 당연히 이때도 매도 청구를 인정을 합니다. 리모델링 결의를 다 채워놨는데 나중에 그건 리모델링 할 때 아직 반대한 자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이 버틸 거 아닙니까? 그 자의 물건을 취득해야 전체 대해서 리모델링 가능하잖아. 그래서 매도 청구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얘기가 관련 얘기가 그 밑에 있잖아요.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한 동의율을 확보한 경우에 리모델링 결의를 한 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의 주택 등에 대해서 역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리모델링 조합은
매도 청구 못한다 이런 지문으로 여러 번 나왔던 거예요. 단순하게.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죠. 안 그러면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매도 청구로 인정 안 한다면 여기 이제 매도 청구. 이 매도 청구도 하여튼 공부에서 전체 5군데 나와요. 근데 그것도 다 따로 같이 정리를 하셔야 된다니까. 자, 요게 가장 사업 승인 절차에서는 핵심이었고, 그럼 이제 절차에서도 착수 신고는 제가 건축법처럼 해드립니다. 자, 우리 착수 신고. 자, 동그라미 1번에 사업 주체는 공사에 착수하고자 할 때는 미리 승인권자에게 신고하는 건 당연한 얘기인데, 여기서 그러면 그 신고라고 언제까지 착수해야 되느냐, 그 착수 기한이 나와 있어요. 착수 기한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여기 착수 기한이, 자, 여기 보세요. 건축법에서는 배우실 때 건축허가를 받고 나서 몇 년 내에 착수를 하라고 했습니까? 2년. 건축허가 받은 후 착수가 2년이었죠? 1년 연장할 수는 있어요. 2년 내 착수를 안 하면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였습니다. 그러면 건축허가가 2년이라면 그보다 간단한 건축 신고에 대해서는 1년 내 착수하라고 배우셨죠? 물론 연장은 다 1년이라 그랬고. 그러니까 건축허가 착수기한이 2년. 건축 신고 착수기한이 1년이라면 요거는 사업계획 승인 후 착수를 해야 되네요. 요거는 대규모 사업이죠. 좀 더 착수기한이 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5년이라 말이야. 이게 5년. 2년짜리가 제일 많은데 이게 5년짜리. 왜? 건축과랑 비교해보니까 여긴 대규모 사업이니까 착수기한이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길어야 되지 않느냐. 건축하고 착수가 2년 잡아놨으면 보통 2년 잡아놨으면은 가벼운 건축 신고니까 보다 짧은 1년이 될 것이고, 이거는 큰 사업이니까 5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5년을 잡으시되,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주택법에서는 건축 신고는 없잖아. 신고는 없는 대신 사업 승인 하나만 있지만, 여기는 사업하는 형태가 2가지가 있어요. 그 대신 형태가 보통 할 때랑 공고별로 분할하지 않고 할 때랑, 이거 보통이라고 할까 그냥? 아니면 공고별로 분할해서 할 때랑. 공고별 사업이 2가지가 있잖아. 이거는 분할하지 않고 할 때랑 공고별 분할 없이 한꺼번에 할 때랑 공고별로 나눠서 할 때랑 이 2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사업 승인 후 착수라면, 예를 들어 공고별로 분할하지 않고 한다면은 바로 사업 승인 받은 때로부터 5년 내 착수해야 되겠죠, 그죠? 5년 내 착수를 해야 되는데 승인 받은 때로 5년 착수인데, 만약에 공고별로 나눠서 한다라면, 자 보세요. 나눠서 한다라면, 자, 우리 공고를 예를 들어 둘 이상 나눴다 그랬죠? 이 나눈 것 중에서 항상 최초로 시행하는, 제일 처음 하는 최초 공고는 당연히 있을 것이고, 최초에서 먼저 사업을 한 다음에 최초 공고가 아닌 것을 2개든 3개든 나머지를 기타 공고라고 놔봅시다. 어차피 공고를 나누게 되면은 처음 시작하는 공고와 그렇지 않은 기타 공고로 나눌 수밖에 없으니까. 사업 승인 받은 때부터 5년 내에 착수하는 것은 뭐겠어요? 요거라 말이야. 최초 공고가. 이 최초 공고는 제일 먼저 이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요것이 승인 받은 때로부터 이게 5년 내에 착수가 되는 겁니다. 이게 5년 내에 착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기타 공고라면 나중에 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하는 거예요. 사업 승인 받고 나서 요것부터 착수를 한다니까요. 그럼 이건 나중에 하는 것이라? 이것만 승인 받은 때로부터 계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가 돼요. 처음 시작하는 것만 승인 받은 때로부터 해야 되니까. 그럼 여기는 최초 공고에 대한 착공 신고일이 있겠죠? 이때로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최초 공고에 대한 착공 신고일로부터 해서 요거 2년 내에 착수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눠볼 때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보통 사업 승인 후 착수기한 5년을 기억하셨다면, 나누지 않게 보통이라면 승인받은 때 5년 착수지만, 나눠서 하게 되면 무엇만 최초 공고만 승인받은 때 빨리 시작해야 되니까 그것이 5년이지. 기타 공고라면은 승인받은 때가 아니고 최초에 대한 착공 신고로부터 요거 다음에 하는 것이라, 요때로부터 2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든 다 연장할 때는 다 1년 연장이고, 건축법처럼 1년 연장은 다 연장할 때 다 제가 1년이라고 했잖아. 이거 연장은 1년 연장입니다. 책에 있으니까 그냥 설명 편해서 써놨어요. 책대로 보시는 게 편해. 요약서는 잘 해놨잖아, 제가. 그리고 여기서도 여러분, 건축 허가나 신고 착수를 안 하면 허가 의무적으로 취소, 신고는 자동 효력 상실이라고 했는데, 보통 제가 그것도 특이하다 그랬잖아. 다른 데서는 사업 승인 받은 거 취소할 수 있다가 보통이라 그랬잖아. 여기서는 취소할 수 있다 해요.
언제 안 했을 때 안 할 거면 취소할 수 있다.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사업승인 취소기 때문에 이때 안 하면 취소합니다. 이때 안 하면 취소를 해요. 근데 이때는 취소가 안 돼. 요거는 취소 사유가 아니라고요. 글쎄 사업 승인 받고 나서 승인 받았으면 빨리 시작할 걸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니까 그 승인을 취소하겠다는 얘기라 여기서부터 이거 승인 받고 나서 안 할 때 승인을 취소하겠다는 얘기지 기타 공고에서 안 했다면은 사업 승인 취소할 수 없다고요. 이건 승인 취소가 아니라고. 왜 아니냐? 연장도 아니고 연장 처음 할 때 연장이고 이것도 만약에 여기서 안 했다고 해서 사업 승인을 취소하게 되면 이미 시작해서 한 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죠? 이것도 다시 다 원상태로 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 시작할 걸 안 할 때 처음 시작할 때 혹시 못할까 봐 연장도 그때 연장이 가능한 것이고 안 하면은 사업승인을 취소하시는 것이지 기타 공고는 연장도 안 되고 나중에 하는 것이라 안 했다고 해서 전체 사업승인을 취소하는 것도 아니다 이거지. 정확하게 보세요. 이것도 그거랑 같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그게 동그라미 이번에 잘 해놨습니다. 사업자는 다음 구문에 따라 공사를 시작해야 된다. 다만 이때도 승인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은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사유가 없어진 때로부터 1년 내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착수기한 연장할 때도 괄호 속에 제가 최초 시행 공고 외의 공고는 제외한다. 그러면 기타 공고라면 연장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적어놓고 나머지는 연장이 되는데 1년이잖아요. 그리고 박스 보시면 공고별로 분할하지 않고 보통 할 때랑 분할해서 할 때랑 둘로 나눠져 있고 분할하지 않고 할 때는 전체가 승인받은 때로부터 5년인데 공고별로 분할했을 때는 최초냐 아니냐 최초 공고라면 승인받은 때 5년이지만 최초 공고 외의 공고라면 최초 착공 신고로부터 2년이 되고 아까 여기다 연장을 붙이면 이 5년 하는 것에만 연장이 들어간다는 얘기지. 여기는 연장 안 들어가고 그게 이제 표시되어 있고 이것도 사업승인 취소 보세요. 자, 동그라미 읽으면 동그라미 3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 3번에 사업승인 취소, 사업승인권자는 다음의 경우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란 말이에요. 보통에 할 수 있다예요. 할 수 있다인데 기억번이 그거잖아요. 착수기한 내 착수를 안 했을 때 이러면 취소할 수 있다는데 그것도 괄호 속에 예외가 붙어있죠. 공고별 사업에서 최초 시행 공고 외의 공고는 제외한다. 이때는 안 했다고 해서 취소 못한다는 거지. 기타 공고란 말이죠. 기타 공고잖아 이게. 그리고 디귿번 대지조건을 상실했으니까 못하고 디귿번의 완료가 불가능하니까 이런 건 건축부랑 비슷한 얘기고. 참 요약서 제가 이렇게 적어놓고 있지만 참 논리적으로 아주 깔끔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깔끔하게 돼 있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책 말고 이거로 보라 그러잖아요. 이거 명저라니까 명저. 자, 그 다음에 뭘 보여드릴까? 자, 방가로 4번 보세요. 방가로 4번. 이것도 간단하게 감리자. 아까 이거 건축부랑 차이가 나니까. 여러분, 주택법에서는 승인권자가 행정승인 직접 감리자를 지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사업체 못 믿어서 그래요. 사업체 못 믿어서. 그렇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사업체가 지정하는 경우라면은 오히려 예외적인 건데 공공은 사업체 믿어준다 그랬죠? 공공이 할 때는 본인이 지정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민간인 중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 지을 때만 그런 혜택을 줍니다.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은 엄청난 혜택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건주택법에 따라 짓더라도 보다 간단한 건축법상 감리 규정을 적용받으면 되는 게 도시형 생활주택이에요. 그런 건축법에 따라 원칙대로 사업주가 지정하면 됩니다. 스스로 지정하면 돼. 그래서 원칙은 이 사람이 지정하지만 두 가지 경우는 예외다. 그런데 여기서 감리비를 누가 내는지도 여기서는 좀 특이합니다. 원래 감리비 자체는 건축주나 사업주가 내는 건 당연해요. 본인 건물 짓는 건데 그런데 감리비를 이 사람 돈으로 하지만 누가 직접 지급하는지도 건축과 달리 주택법은 달라요. 이 사람이 지정을 해주더라도 행정청이 지정을 해주더라도 감리비를 옛날에는 이 사람이 지정을 해도 사업주가 직접 감리비를 지급하게 돼 있거든요. 옛날에. 그러면 이 사람을 또 지정받아도 돈 주는 게 사업주체라면 사업체 눈치를 사실상 볼 수밖에 없지. 열심히 감리 활동하는데 이 사람이 돈줄 주고 있다가 만약에 차일피일 미루면서 안 준다면 어떡할 겁니까?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 내가 감리를 열심히 해서 이거 설계도 면대로 안 됐으니까 이거 공사 중단 막 이렇게 그런 절차를 취하게 만들었다면 감리비 주고 싶겠어요? 안 주지? 그래서 여기서만큼은 감리비도 이 사람 돈으로 하지만 이 사람이 직접 주지 말고 이 사람은 사업 승인권자에게 맡기라 이거예요. 감리비를. 이 사업 승인권자 명의로 예치시켜 놓고 누가 찾아서 지급하게 돼 있어요? 승인권자가 직접 지급하라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이게 주택법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에 사업 승인권자가 사업 승인을 한 때와 시장 등 임대를 허가하였을 때 다음 회자를 감리자로 지정해야 된다. 사업 승인권자가 지정하는 게 원칙인데요. 다만 사업주가 공공사업주체인 경우, 믿어주는 공공사업체인 경우와 건축상 감리를 받는 도시형 생활주택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제가 공공의 50%를 초과한 부동산 투자회사는 아까 토주택공사 공공처럼 보라고 했으니까 더 안 읽은 거예요. 이렇게 공공사업체인 경우와 그리고 건축상 감리를 받는 도시형 생활주택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사업주가 지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승인권자가 지정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이 그 얘기잖아. 사업주체는 사업주체와 감리자 간의 계약에 따른 감리비를 감리비 계약은 둘이 하지만 이 감리비를 직접 지급하는 게 아니고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예치해야만 돼요. 승인권자에게 의무적으로 예치를 해야만 되고 그럼 승인권자는 예치받은 감리비를 감리자에게 지급하라 해서 승인권자가 감리비를 지급하게 돼 있지 사업주체가 직접 지급하라 그러면 틀리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 그리고 사용검사 보세요. 5번의 사용검사. 요거만큼은 승인권자가 아니고 시장은수 구청장이다라는 게 특이하다 했잖아요. 기업번의 사업주체는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시장은수 구청장, 괄호 속에 국장으로부터 사업 승인 받은 경우는 국장이 있지만 보통은 시장은수 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유일하게 승인권자가 아닌 예로서 기억하셔야 된다. 이건 간단한 검사에 불과한 것이라 시장은수 구청장이다. 그 정도. 그리고 니은번에 다만 공고별로 분할을 했다. 그러면 공고별로 분할했으니까 공고별로 당연히 받을 수 있다. 그랬고 사업 승인 조건의 미이행 등 일정한 사유였으면 전체가 아니고 완료된 주택에 대해서 동별로 정식업 사용검사를 받을 수도 있고요. 15일 내 검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건축에서는 7일 내 검사라 그랬잖아요. 여기는 좀 더 큰 사업이라 15일 내 약간 차이는 존재합니다. 됐고요. 됐고 넘겨보세요. 자꾸 가능하면 조금 더 자꾸 늘리게 되는데 우리 6번에 사용검사 매도 청구도 살짝 한번 보여드릴까? 그러니까 이 절차에서 매도 청구만 요거 이후에 매도 청구, 사용검사 이후에 매도 청구 두 가지가 존재하는 거예요. 사업 승인 받고 나서 아까 매도 청구한 거 있잖아, 그죠? 여기서는 사용검사 이후에 매도 청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오는 게 사용검사 이후에 매도 청구인데 살짝 얘기를 들어보시면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사용검사 이후에 사용검사를 받고 나서 쓸 수 있게 하니까 입주를 시켜도 사용검사 이후에 입주를 시키거든요. 그죠? 사용검사 이후에 입주 예정자에게 입주를 시켜놨는데 사업주체가 남의 땅을 잘못 분양한 케이스예요. 문제없이 분양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다 분양해서 입주를 시켜놨는데 진정한 소유자가 나타나서 대지 일부를 취득해 갔다 생각을 해보세요. 진정한 소유자가 나타나서 소유권 회복을 받아서 그 사람이. 그럼 입주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 대지 지분에 얼마씩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새로운 소유자가 나타나서 회복해 간 것만큼 이 사람이 취득하는 것은 줄어들겠죠. 그죠? 그럼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그 새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해 간 사람이 내 땅 쓰고 있는 사람에게 사용료 얼마씩 내야 돼. 그러면 왜? 그 사람이 진정한 소유권자니까. 사업주체가 잘못되지 그 사람은 잘못 없잖아요. 그럼 사업주체에게 배상을 청구하든지 해야 될 텐데 그건 별로는 하고 계속 돈을 내야 되니까 이제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그 진정한 소유자가 취득해 간 것을 여기 입주한 사람들이 되산다는 얘기야. 돈을 더 내서 되사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역시 이 사람의 약점을 그 사람이 지고 있으니까 내 땅을 전체 취득해야 하면 당신들 어디 팔 때도 참 돈 제대로 받을 수 있고 찜찜하지 않게 팔 수 있구나. 비싸게 달라. 또 이렇게 버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매도 청구를 통해서 입주자들이 그 사람의 땅을
취득해 오는 걸 얘기하는 건데 이걸 인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 매도 청구라는 것은 함부로 인정하면 안 돼요. 매도 청구는 진정한 소유권자의 소유권을 뺏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어느 경우에 매도 청구로 인정할 것이냐 이런 매도 청구 요건이 여기서 따로 필요한 겁니다. 아까는 다른 요건이죠. 여기서는 그 진정한 땅 소유자가 회복한 그 땅이 전체 대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 미만일 때만이에요. 그러면 아까 비슷하잖아요. 여기랑 여기서도 아까 95% 이상 모든 적에 매도 청구할 수 있듯이 그죠? 여기도 진정한 소유자가 회복한 땅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전체의 5% 미만이라면 그 조그만 땅 대신에 땅 때문에 전체가 손해봐서는 안 된다. 매도 청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5% 이상이다 그러면 6%, 7% 막 10% 이렇게 된다면 매도 청구 못해요. 그 사람이 달라는 대로 줘야 돼. 그러면 5% 미만일 테고 매도 청구 의사표시도 그 사람이 소유권 회복한 때는 너무 오래 끌면 안 되고 2년 내에 신청하는 걸 전제로 해서 매도 청구로 인정합니다. 여기서는 매도 청구 요건이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소송할 때도 뭐 입주자들은 워낙 많으니까 이제 대표자 선정해서 할 때 뭐 동의 요건도 있지만 일단 기본은 매도 청구 요건입니다. 자, 6번에 1번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라는 것이 주택의 소유자들은 주택의 소유자가 할 수 있는데요. 주택단지 전체 대지에 속하는 일부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 소송 등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이후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그러니까 진정한 소유자에게 실소유자라고 여기서 표현하겠다라고 그런 건데 사용검사 이후에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하는 겁니다. 사용검사 이후에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해당 토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했다. 매도 청구 다 시가인데요. 청구 소송할 때는 뭐 대표자를 선정하는 얘기가 기억본에 있지만 이때는 전체의 4분의 3 이상 동의로 대표자를 선정해야 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요건이 제가 말씀드린 요건이 동그라미 3번에 요건을 같이 해야지 매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매도 청구를 하려는 경우는 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 미만이어야 된다. 해당 땅이 5% 미만 작을 때고 매도 청구 의사표시는 그자가 소유권을 회복한 때로부터 2년 내 실소유자가 송달돼야 된다. 이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매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용 구상 얘기도요. 주택의 소유자는 매도 청구를 해서 발생한 비용의 전부를 다 사업 측에 구상할 수 있어야 되겠죠. 사업 측가 남의 땅을 잘못 분양해서 돈 받고 나간 경우니까 그죠? 여기서 들어가는 비용 전부 다 사업주 측에 구상할 수 있어야 되지 정상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나가는 게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 얘기예요. 지금 다른 때보다 많이 보여드리고 있어요. 지금 사업층에 대한 특례는 여기서 됐고요. 여기서 됐고 넘겨보세요. 그러면은 204쪽에 주택 자금 파트가 나옵니다. 주택 자금 파트 204쪽에. 자, 혹시 큰 사업할 때 자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금 파트가 나오는데 주택 상환 사채가 대표적이에요. 자금 파트의 주택 상환 사채. 예전에는 자금 파트에서 뭐 국민주택 재원이 되는 국민주택 채권과 민영주택의 재원이 되는 주택 상환 사채 이 두 가지를 다루고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요거 하나만 다루고 있는 게 요게 민영주택 재원이라고 했죠? 국민주택의 재원이 되는 국민주택 채권은 주택도시기금법이 신설되면서 그쪽으로 가서 시험법에서 빠져나가게 된 거고 요거 하나만 남아있는 겁니다. 민영주택 재원만. 요거는 사채인데 회사채인데 이게 회사 사채를 써요. 회사채인데 이 사채를 사게 되면 사채를 산 사람에게 주택으로 갚아주는 사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영주택 지을 사람이 돈이 부족할 때 주택 상환 사채를 발행을 해서 돈을 끌어다 쓰고 이 사채를 산 사람에게는 주택을 지어서 주택으로 갚아주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럼 발행하는 것만큼 자본을 끌어다 쓸 수가 있죠. 주택 상환 사채인데 주택 하나 값에 해당하는 큰 채권이기 때문에 여기서 누가 발행하는지만 딱 보시게 되면 그 다음에는 큰 채권의 공통점. 제가 토지상환 채권할 때 같이 말씀드렸던 민간인이 발행할 때는 보증을 받아야만 발행한다. 채권의 발행계획 작성해서 발행한다. 기명증권을 한다. 이건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일단 누가 발행한지 보시면 되죠. 나머지는 큰 채권의 공통점이니까. 민영주택 재원이라는 점에서 바로 보시죠. 동그라미 발행권자 보시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 두 사람이 발행권자입니다. 다른 사람은 발행 못해요. 그러면 우리 배웠던 공공 중에서 누구만? 토지주택공사만. 다른 공공 안 되거든요. 근데 사실 공공 중에서
민영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토지주택공사밖에 없어요. 다른 지자체나 국가 등은 85제곱미터를 넘는 민영주택 안 짓습니다. 그래서 LH 공사, LH 아파트가 80은 넘는 게 민영주택 많이 있잖아, 우리 사회에서도. 그래서 토지주택공사만 발행권을 준다 보시면 되고요. 민간에 서는 등록사업자만 해요. 다른 민간에는 안 돼. 이 등록사업자도 이 채권 발행하려면 엄청난 요건을 따로 갖춰야 됩니다. 발행실적 막 이런 거 부도날까봐. 그리고 또 어차피 다른 민간인들 조합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아까 제가 혼자 하려면 등록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럼 등록하면 등록사업자로서 발행하면 된다고. 그런데 등록자랑 같이 할 때는 등록 안 해도 되되 등록사업자에 일을 맡긴다 그랬죠? 그러면 등록사업자가 인정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단독으로 할 때는 본인이 등록을 해야만 되고 공동으로 할 때는 등록 안 해도 되지만 등록사업자에게 일을 맡기니까 어느 경우나 등록사업자만 인정하면 충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공에서는 토지주택공사, 민간에서는 등록사업. 예를 들어 주택조합이 이거 발행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이건 누가 발행한지를 정확히 보시고 제가 설명한 대로 이 사람은 주택으로 상환한 사채를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서 등록 민간인 차별인지 나오잖아요. 민간인은 등록사업자이기 때문에 등록사업자는 자본금 등이 다음 기준, 박스에 해당하는 기준 내용은 몰라도 돼요. 이 기준에 맞고 금융기관 등의 보증을 받은 경우만 발행할 수 있다. 민간인에 대한 차별. 토지주택공사는 보증받을 필요 없죠.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때만 보증을 받아야 되고 2번처럼 발행계획을 작성하여 여기라면 국장에게 승인받는 거. 이것도 공통점이고 또 3번처럼 기명증권으로 발행하는 것도 공통점이 되죠. 큰 채권의 공통점. 이름이 표시가 되어 있는 이건 앞에서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그 정도 보시면 돼요. 이때도 양도성은 나중에 해도 되지만 동그라미 2번에 명의 변경 방법 이런 게 다 기명증권의 명의 방법 똑같거든요. 자, 일단 이 정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주택상환사채에서는 그리고 요 방가로 3번에 동그라미 2번도 방가로 3번에 동그라미 2번도 등록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원래 이 등록사업자가 발행을 했는데 등록사업자 등록이 말소가 됐다면 원래 그 채권은 무효가 돼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왜 효력을 잃지 아니할까요? 보증한 사람이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아까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때만큼 보증을 받아야 된다 그랬죠? 그럼 보증한 사람이 책임지면 되겠네? 그러니까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유효하다.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정도 보시면 됐고요. 입주자 저축 같은 거는 여기 따로 나오는 제도지만 이건 누구나 가입하는 종합저축 만능통장 아닙니까? 거기서도 4번, 5번 새로 추가된 거 있지만 됐어요. 됐고 자, 10분 쉰 다음에 공급 파트 1부 들어가겠습니다.